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공모주 열풍을 몰고 온 회사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박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죠. 말 그대로 대박 상장,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0년도 더 된 대참사인데 이게 얼마 전 상장된 이 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네, 당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하나가 SK케미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SK케미칼에서 백신 사업만 떼어내 분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회사였다가 분리돼서 나온 거라면 법적으로 이 연대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SK와의 관련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얘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가는 13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335대 1. 청약 증거금으로 63조 6천억 원이 몰려 국내 증시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습니다. 열기는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6만 5천 원이던 공모가는 상장과 동시에 정확히 2배가 올랐고 곧바로 하루 가격 상승 제한폭인 30%까지 다시 오르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게 된 회사인 만큼 일찌감치 이런 초대박이 예견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화려한 데뷔. 증권가 앞으로도 좋을 것. 직원 1인당 8억 벌었다. 언론의 대서특필이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공시된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니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SK디스커버리, 구 SK케미칼은 2001년부터 2011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 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관련 소송 결과 SK케미칼이 손해배상 등 금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도 연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란 말과 함께 SK디스커버리란 낯선 회사가 등장합니다. SK디스커버리는 어떤 회사일까? SK디스커버리의 뿌리는 1969년 7월 설립된 섬유업체 선경합섬입니다. 선경합섬은 선경인더스트리를 거쳐 1998년 SK케미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선경그룹이 SK그룹으로 이름을 바꿀 때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SK케미칼은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 분할됩니다. 이 사업회사 SK케미칼의 여러 사업 분야 중 백신 분야만 따로 떼어내 만든 것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금은 분리됐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당시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세 회사는 한 몸이었습니다. 책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분할해버리면 그 책임이라는 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특히나 상장회사인 경우는 공동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그 상식적인 그 논리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현재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배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증시 상장 기념 행사에서도 지주 회사인 SK 디스커버리의 박찬중 사장이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스트레이트는 행사장에서 박찬중 사장을 만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서 이 SK 디스커버리가 문제치킨 문제가 설명서에 있던데요. 뭐 제가 답변드릴 건 아니에요. 어디 디스커버리 사장이시니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실 만한 위치에 계시지 않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네, 뉘앙스가 참 묘합니다. 이 지주 회사는 SK케미컬을 지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SK그룹 총수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SK그룹 총수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건 또 누군가요? 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입니다. 최창원 부회장이라면 SK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그 셋째 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에 그룹을 대표해서 책임자로 참석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분명히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계약을 맺은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은 건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거는 이제 이 생산과 일반 형태로 완제품까지 해서 생산을 그런데 최 회장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8%를 가진 SK케미칼입니다. 그 위로 SK케미칼의 지분 33%를 가진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 최상단엔 SK디스커버리 지분 40%를 가진 최창원 부회장이 있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SK케미칼의 최대 주주이자 오너인 셈입니다. 최 부회장은 SK케미칼의 경영지원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대표이사도 맡았습니다. SK그룹은 최종건 초대 회장에 이어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고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과는 사촌 지간입니다. SK그룹이란 한 울타리에 묶여있긴 하지만 경영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그 SK케미칼은 한 20여 년부터 별도의 독립체제를 갖추고 경영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신뢰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예요. 가습기 살균제란 제품을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에 인수된 유공이었습니다. 1994년 유공의 가습기 메이트가 시장에 나온 뒤 옥시와 애경, 이마트 등도 잇따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아내가 똑똑하면 편하다니까. 주식회사 유공. 그런데 2011년 초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숨졌습니다. 이후 비슷한 환자들이 속출했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가장 먼저 유해성이 확인된 건 옥시 제품입니다. 신현우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SK케미칼을 포함해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생산 판매업체 관계자 1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최창원 부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기소된 나머지 SK케미칼 경영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물론 법정 증언에 나섰던 과학자들도 이해 못할 판결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옥시가 만든 제품의 원료는 PHMG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SK케미칼이 사용한 CMIT, MIT란 성분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2년 환경부는 CMIT와 MIT가 들어간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 고시했고 인체에 유해하단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며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MIT, MIT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유해한가? 라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유해하다고. 그리고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재판부는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피해자들처럼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걸까? 독일의 임산부 입덧 방지제 탈리도마이드 사건. 동물 실험 결과만 믿고 제품을 출시했다. 10,000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동물 실험이 절대적일 순 없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예방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또 더군다나 피해 질환을 증명하는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을 이렇게 검토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피해 조사 결과조차 형사 재판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유전이나 환경 요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들이 폐손상, 직업 노출이나 나이가 있어야 걸릴 수 있는 질병을 30살 아이들이 걸린 것은 뭐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지만 이건 사실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라면 죽고 병든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가해자는 없다는 겁니다. 옥시와 달리 SK케미칼은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피해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SK 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지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연 SK케미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일단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강제로 부과한 분담금 212억 원은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담금 납부 외에 SK케미칼이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불과 10여 건. 이마저도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관계없는 피해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 이제 피해 배상이 되는 거고, 뭐 위법하지 않은 적법하지만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범주의 내용이죠.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는 800여 명.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한 제품의 피해자는 5,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SK케미컬 지배구조 정점에 이 최창원 부회장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최고 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있는 경영진들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마저도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1심 판결문을 요약하면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켰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내 몸, 죽은 내 가족이 증거인데 어떻게 쥐실험 결과를 더 믿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같은 가습기 살균제인데 옥시는 유죄고 SK케미컬은 무죄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유해하다고 이미 판결이 난 그 옥시 제품도 SK케미칼이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옥시의 그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SK케미칼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원료를 공급한 쪽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희가 현재 수감 중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스트레이트에 자신도 SK케미칼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넘게 옥시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의 임기 중 출시된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 무려 415만 개나 팔려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제품입니다.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인정돼 신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옥시가 만든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원료 제품을 만들어 공급한 회사가 바로 SK케미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스카이바이오 1125. 이 속에는 독성을 지닌 PHMG가 25% 들어있습니다. PHMG는 주로 공업용수 처리제와 식품 공장 살균제 등으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원료 구입 과정을 물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취재진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한 그는 SK케미칼이 원료의 유독성을 숨긴 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케미칼은 PHMG의 독성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오기재했습니다. 만일 PHMG가 유독물이고 눈에 심각한 자극성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옥시는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SK케미칼에게 속아서 PHMG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지난 2019년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료의 유독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독성 물질인 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유독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997년 영국의 헌팅턴 생명과학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에 대해 독성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한 안구 독성 실험 결과는 severe,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SK케미칼이 작성한 제품 설명서에는 PHMG의 안구 독성 실험 결과가 mild, 즉 가벼운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류에 대한 독성 수치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직원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유공에서 사업을 인수하면서 제품 정보도 넘겨받았는데 이때 잘못된 정보를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또 옥시에 납품할 때도 중간 유통업자가 껴있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직원들의 단순 과실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실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재판부가 SK케미칼의 제품과 원료,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SK케미칼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 판례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결함이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의무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정보와 관련해서도 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비춰 보더라도 사실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잇따라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발단에 SK케미칼이 있고 그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SK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전신인 유공이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8년 동안 1000만 개 넘는 그런 제품을 팔았는데 그중에 90% 이상의 제품의 원료를 SK가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원료 물질을 선정하고 배합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 본질적으로 제조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단체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유해성이 입증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 성분을 판매한 SK케미칼은 죄가 없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SK케미칼 직원들은 이게 그렇게 인체에 유해할 줄은 몰랐다는 건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줄은 몰랐다는 해명도 인정을 했어요. 야, 이건 좀 납득이 어렵네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SK케미칼이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SK케미칼은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인을 경영진으로 영입했는데요.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재벌 3세. 영화 베테랑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MBC 시사 매거진 2580이 고발한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인물은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M&M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이라며 2천만 원을 줬습니다. 2천만 원 주셨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철원 회장은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매를 맞은 화물차 운전기사도 업무방해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행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기소까지 당한 겁니다. 피해자를 수사한 건 최철원 회장 수사팀의 바로 옆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였습니다.
당시 형사 4부장은 박철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검사는 이 사건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SK 계열사의 임원으로 영입됐습니다. SK건설 윤리경영 총괄, SK가스 윤리법무 담당, SK케미칼의 법무실장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그가 SK케미칼의 법무실장을 맡은 시기입니다. 2012년,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처리할 구원투수로 박 전 검사를 데려갔다는 말이 법조계에 돌았습니다. 박철 법무실장은 이후 SK케미칼 윤리부문 부사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SK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에서 윤리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박 부사장이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됩니다.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를 만들었습니다. 이 TF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긴 실험 자료 등을 없애거나 숨겼고 박철 당시 법무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습기 살균제 알고도 제공하신 건가요? 대표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철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저 윤리경영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니다 맞다 뭐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윤리경영 책임지고 계신 분이고 SK케미칼에서 지금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그래도 좀 책임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를 운영하면서 판사 출신인 양정일 씨도 영입했습니다. 양 전 판사는 2013년에 영입된 뒤 박 부사장의 뒤를 이어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 실장 역시 자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박철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양정일 실장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재판을 받는데 재판 좀 길어지고 좀 피해자들한테 생각이 어떠십니까? TF 만들고 이들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만들어진 건 증거인멸을 위한 TF가 아니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 혐의 재판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와 판사는 지금도 SK디스커버리 윤리부문 부사장, SK케미칼 법무실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SK케미칼이 참사를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한 면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그 뭐 증거인멸로 기소된 사람들이 윤리경영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건을 가볍게 이 맥갑 폭행 사건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기소까지 됐다는 건 미처 몰랐거든요. 게다가 이 피해자를 기소한 부장검사가 SK에 영입이 됐다. 그것도 1년이 채 안 돼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런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SK케미칼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적극적이지 않죠. 공교롭게도 SK그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ESG 경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을 강조했다. 뭐 이런 뉴스들 아주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SK케미칼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회사라지만 SK그룹사 전체가 내세우고 있는 기조와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의 취임에 발맞춰 대한상인은 기존의 기업문화팀의 명칭을 ESG 경영팀으로 바꿨습니다. 평소 SK그룹에서 ESG를 강조했던 최 회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K는 실제 내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의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SG, 환경을 뜻하는 E와 사회를 의미하는 S,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가리키는 G를 따 만든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지만큼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석탄 발전 많이 하거나 석탄 발전소 수출하는 한전 같은 경우에 많은 외국의 ESG를 주창하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ESG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탐욕에 눈먼 기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엔 투자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기업 가버넌스 같은 문제 또는 환경 문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갑자기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관리가 돼야겠다라는 인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ESG를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800조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내 최대 큰손 투자자 국민연금도 최근 ESG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내년까지 자산의 50%, 즉 400조 원 이상을 ESG 기준을 적용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돈인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2017년 국민연금이 SK케미칼을 ESG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ESG 최고 등급인 AA 등급이었습니다. 제품 안전 평가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97.05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ESG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준 겁니다. 평가가 이뤄진 2017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의 평가는 어떨까?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업의 ESG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건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던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거다라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낙제점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지난 2019년 열렸던 청문회. 이날 청문회장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한 남편과 이를 쓴 아내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이 E 플러스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가지고 자그만치 17년 10월서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인공호흡기와 밑에 있는 산소통과 또 여기를 통해서 석션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기업 가치가 돈 버는 데 있대지만 돈은 번 만큼 사회 공헌도 하고 사회 이렇게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일을 있었으면 명확하게 책임지는 일을 대기업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박영숙 씨는 이날로부터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아직도 거리에 나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청문회 행사장 안에서만 언론들을 카메라가 수십 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사과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사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양산해놓고 이미지만 좋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대기업이 해야 될 짓입니까?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7,3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수도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10년째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태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쿠팡에서 일하다 숨지다 편을 취재한 이동경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제작진 모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탐사보도에 매진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규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가습기 살균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건 이제 유공이고요. 전신 이제 SK의 전시기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 시작했고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제 SK 케미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이제 옥시가 이제 가장 많이 판 회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2000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개의 원료 있습니다. CMIT, MIT한 원료를 한 가습기 살균제가 있고 PHMG를 이제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네. 특히 옥시의 그 제품이 나온 이후에 좀 많이 화제가 돼서 많이 팔렸고. 근데 2011년 이제 뭐 최초 만들어진 거는 한 15년, 16년 지나고 나서 많이 팔린 건 한 10년 이후에 이제 임산부 네 분이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알려지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그 호흡기 없이는 정상적인 호흡을 이제 폐섬유화가 이미 다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놨고 그 가습기를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살균제를 넣어서 청소를 한 건데 그거 때문에 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말 그 부모님들은 잘못한 것 없이 평생을 지금 죄인으로 너무 지금도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되게 제일 안타깝죠, 사실.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넣어준 그 네. 씻은 그 살균제인데 그게 내 자식의 몸을 해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말고도 지금 피해자분들, 이제 건강을 해치신 분들은 산소통을 메고 네. 지금 이제 산소 이 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계속 평생 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끝날 수가 없는 사건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 가습기 살균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외국의 사례를 전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이 원료 자체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가 아닌 것들이 화학 제품에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살균제에 이제 넣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제일 많죠 지금. 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 가습기 입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씻기 용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가습기 쓰는 걸 보면 입구가 좁아가지고 맞아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씻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네. 물때 같은 것들도 빠지고 곰팡이도 안 피게 되고 하니까 이게 편하다 해서 했던 거고 많은 부모님들도 많은 가정에서 그걸 썼던 건데 그래서 이제 좀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 원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CMIT, MIT라는 원료하고 PHMG 이게 서로 만든 회사가 다른 거죠. 원료 자체는 이제 거의 다 SK 케미칼이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네네네네. 원료 자체는 케미칼에서 만들었고 이제 SK 케미칼이 본인들도 가습기 살균제 만들었는데 그건 주로 CMIT, MIT고요. 옥시가 근데 뭐 중간 업체가 있긴 하지만 옥시에 납품된 게 이제 PHMG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해성이 인정이 된 게 일단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게 PHMG. 좀 더 유해하다고 됐죠. 사실은 뭐 CMIT, MIT라고 해서 유독성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닌데 PHMG가 더 독하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먼저 유죄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CMIT, MIT가 무죄가 나왔죠. 그걸로 한 가습기 살균제. CMIT, MIT가 좀 덜하다거나 뭐 해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HMG를 쓴 옥시의 원료를 납품한 게 또 SK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납품한 것도 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사회참사위원회라든지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재판이 두 개인 겁니다. CMIT, MIT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거고 PHMG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SK 케미칼이 둘 다 걸려 있는 거죠. 다 공통적으로 다 SK 케미칼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 CHIT 그게 이제 걸려 있는 재판이 무죄가 나왔다는 건데. 그건 이제 확정 판결인가요? 끝난 건가요? 1심입니다. 이제 사실 이건 지난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알려진 게 2011년이니까 쓰신 분들은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 이제 겨우 1심이 나왔는데 무죄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2심 대법원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가 좀 덜 해로웠다. 아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네. PHMG보다 동물 실험 결과가 덜 입증이 됐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이제 제일 황당해하는 게 어떻게 나는 몸이 이제 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사망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랑 동물이랑 똑같냐. 사실 과학자분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인체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아예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네. 다만 이 동물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인데 이제 그거를 재판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곽순규 기자가 얘기도 우리 보도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몸이 증거다. 죽은 내 가족이 증거다. 쥐 실험, 뭐 동물 실험보다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의아한 거란 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아주 급하니까요. 치료비나 이런 게 사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뭐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하신 분들도 또 있고 하는데 재판부는 사실 그것조차도 다 신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부 조사 자체가 피해자들을 좀 폭넓게 인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지금
형사 재판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폐가 이 쌍둥이 이제 뭐 아픈 분의 사례가 재판에 보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쌍둥이인데 그 전에 한번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폐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그게 꼭 가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고 또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100% 이런 뭐 진공 상태라 그래나 그런 상태에서 걸린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 기억의 불충분성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쌍둥이 사례 같은 경우도 그 오히려 앞에 진단이 있다면 그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취약한 사람이 더 심각한 질환에 걸렸어 있다고 저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이제 이것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그 의심이라면 아마 누가 입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SK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뭐 핫합니다. 따상이라고 우리가 한 얘기를 하죠. 뭐 바로 13만 원이었던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13만 원 되고 첫날 16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30% 상한가 쳤죠. 네. 그러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건 사실 이건 코로나 백신을 국내 생산하는 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기대를 받은 건. 근데 어쨌든 캐시카우인 정말 돈이 되는 이 회사는 이렇게 분리를 딱 해서 빼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좀 이렇게 좀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오늘 우리 스트레이트의 문제 제기의 시작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그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상장 기념해서 했던 바를 보면은 이제 백신 회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제 기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백신 좋은 예 하시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 이 문제에서도 그런 좀 책임감을 SK 그 그룹에서 좀 보여주시면 그런 게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케미컬에서 분사를 해서 나온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 거고 현재 케미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예. 분사를 시킨 나머지 케미컬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서 그 백신만 떼어낸 게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그냥 다른 일반 사업 분야, 화학 분야는 케미컬 갖고 있고 그 위에 지주 회사인 SK 디스커버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투자 설명서에 저는 그 내용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서 투자하시라라는 그렇죠. 설명서인 거죠. 투자 위험 요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진다면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졌을 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민사가 약간 이제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단체분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재판 결과가 결국엔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대부분 순서잖아요. 형사 나와서 내가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들을 받았으니 그거를 뭐 경제적 배상이든 뭐 이런 거를 해달라 이렇게 민사로 가는데 이게 지금 무죄가 어쨌든 나왔으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죠 이거는. 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인데 저희가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부장판사님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기사를 낸 이유도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 법원이란 이름, 검찰이란 이름에 자꾸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 이제 스트레이트는 되도록이면 이제 검사분들, 판사분들 다 이렇게 뭔가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이름을 갖다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왜냐면 뭐 공소장에 이름 쓰고 판결문에 이름을 쓰시는 게 그것에 대한 자기가 뭐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우리 기자들 바이라인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판사분들도 어쨌든 판결을 내리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는지 거기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이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불가능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무죄를 내리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떤 판결이 이 판결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 네. 법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판결 지난번에 기사가 뭐 다 모든 언론들이 다 했었는데 판사의 판단이라든지 뭐 증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소하는 주체,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뭔가 좀 너무 허술하게 했던 거 아니냐, 좀 핀트를 잘못 짚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판결에 대한 비판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판결을 내린 판사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사의 문제인 거냐는 사실 늘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좁혀서 보면 사실은 검찰이 이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폐 질환 쪽 이게 뭐 상기도 하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쪽 이게 위쪽 목 위로는 이제 상기도고 뭐 하기도인데 하기도의 영향에 좀 집중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폐 질환이 아니어도 뭐 다른 이제 질환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기소를 여기만 했으니까. 네네네. 밑쪽에 관한 피해만 본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검찰 수사에 좀 한계도 있었죠. 판사는 기소한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고 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서로 이제 뭔가 화살을 이렇게 떠넘긴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넨 그거밖에 기소 안 했잖아. 아니 그랬는데도 판결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약간. 아니 근데 아까 저는 쌍둥이 피해 사례를 보면서 좀 되게 속이 많이 상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 피해자한테 네가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봐.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이때부터는 좀 답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의료 분쟁이라든지 의료사고 관련된 재판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프게 된 내지는 신체에 향후 살아가는데 정말로 큰 지대한 지장을 줄 만한 큰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병원이 잘못한 거를 환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에서 오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은 판결문에 그렇게 뭐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피해자한테 너가 정말 이 살균제를 써서 환자가 됐다는 거를 입증해라고 거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판결문을.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불가능한 일 아닌가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PHMG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썼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데 살균제 써서 아픈 게 중요하지. 그게 사실 PHMG인지 MIT인지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피해자 지원, 그러니까 배상 등등은 어떻게 일단 진행되고 있는지 큰 틀을 좀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먼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 있고요. 네네. 물론 그 심사의 폭이나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 있고 대신에 정부는 본인들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업한테 쉽게 말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네네네네. 분담금을 이제 내게 했죠. 네, 그렇게 법적 받아서 책임과는 별개로. 네네네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하고 그건 이제 기업들이 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이제 민사적인 분쟁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대 뭐 배상 보상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것도 사실 책 잡히기 싫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라는 단어를 되게 뭐지 쓴다는 거죠? 인도적인 것처럼 네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또 하는. 이게 만약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뭐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곳이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옥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배보상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해외는 법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어요. 그리고 그분 이제 뭐 10억 뭐 이렇게 뭐 3억 5억 뭐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만약에 피해가 나서 미국이었으면 한 명당 영유아 같은 경우는 최소 75억에서 100억 물어줬을 거다. 한 명당. 한 명당. 그러면은 그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죠. 지금 아예 안 주고 있는데 여기는 뭐 75억, 100억 얘기 나오니까. 네. 아마 미국이었으면은 두 기업 다 문 닫아야 됐을 거예요. 네,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 네, 사실 기업 감당 자체가 못했을 거예요. 끝나는 네. 이 정도 사고였으면. 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기업하기 어렵다 뭐 하는 분들 많은데 네. 적어도 이 사건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건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무 나라였으면 사실 진짜 문 닫았을 거예요. 사실은 당시 광고를 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되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사실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죠. 광고도 진짜 허술한 게 그 헌팅턴이라는 데서 헌팅 이게 스펠링도 틀려 있어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조사 기간이 막 스펠링도 틀려 있고 굉장히 뭐 허술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남 얘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가습기를 사용을 안 해서 그걸 안 썼을 뿐이지 그 마트에 정말 지천으로 널려있던 그걸 내가 만약에 오늘 가습기를 한번 씻어야겠는데 하고 들고 갔었으면 이건 내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실은 저는 실제로 썼거든요. 오. 한두 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넣어서 씻어내는 게 아니라 물에 넣어놔라 약간 이런 형태였어요. 그럼 넣어놓고 트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첨가제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당연히 흡입 독성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물에 넣어놓으면 살균 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수증기가 나올 거라고 믿고 썼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흡입 독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였어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빠졌고 SK 케미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그 SK 측에서 사과도 했었어요. 그죠? 그 사과를 한 주체가 그때 최창원 청문회에서는 이제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이 했고요. 그걸 알려면 사실 SK라는 이름이 하나라서 사실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SK라는 그룹 자체가 삼각 구조라고 그러니까 삼각 구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제일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SK 에너지 같은 이제 기업의 주력 계열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경영 이쪽에 있고요. 하지만 SK라는 이름을 쓰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계열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굉장히 독립적인 이름은 SK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이면 최신원 부회장이 또 있는데 이분 이제 워커힐 호텔 이런 여행 이쪽으로 SK 네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3명의 사촌 형제들이 사실은 SK 커다란 그룹에 조금 나눠져 있는. 물론 최태원 회장이 가장 알짜 회사고 가장 많은 거를 거느리고 있지만 2명의 사촌 동생도 각자의 영향권 아래 몇 개의 회사를 그러면은 이 디스커버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여기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그 지배를 하지 않는 건가요? 네, 지분 구조상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독립적이다. 뭐 봐도 되고 사실은 SK이라는 이름을 떼도 거의 무방하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SK라는 그룹이 워낙 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넣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 약간 그 처음에 이제 르노 자동차가 들어올 때 삼성을 뺄 수도 있었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 삼성의 이름을 좀 갖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런 예라고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있어서 반론도 사실은 양측에 다 요청을 했어요. SK 디스커버리와 그러니까 케미칼 쪽과 이제 SK 전체 그룹. 이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분리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또 SK 그룹사 전체가 어찌됐든 아우르고 있는 게 최태원 회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 그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SK 그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는 독립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별개다.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뭐 SK 케미칼은 본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서 대화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K의 성경 창업주는 최종건 전 고 회장이고 그분의 동생이 이어받았어요. 최종현 회장. 그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인 거고 현재. 그리고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 맡고 있는 곳이 이 SK 케미칼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창원 부회장이 최종건 회장 그러니까 큰 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기업들 세습하는 거 보면 이제
예, 동생한테 물려주기보다 아들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안 헷갈리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창업주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동생한테 간 거죠. 그리고 최종관 회장이 아마 동생의 40대에 돌아가셨을 예, 거예요. 동생의 네, 아들이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이니까 이제 창업주에서 바로 후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자로 내려온 셈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창업주의 아들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촌간인 거군요.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지간. 사촌지간. 사실 이제 좀 중요한 건 뭐 SK 전체 그룹이든 아니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SK 뭐 디스커버리든 간에 이제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느냐에 또 이제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옥시와의 이제 어쨌든 비교도 우리가 안 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옥시 전 대표 만나고 그 서면으로 우리가 또 연락도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나 우리도 속았다라는 입장이라고 이제 방송 내용에서 네,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좀 혹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사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옥시가 잘못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니죠. 이것도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옥시는 완제품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생산한 그 PHMG라는 원료를 네. 다른 중간 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만든 건 옥시예요. 그래서 그렇죠. 옥시의 책임이 커요, 사실. 옥시가 잘못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분은 6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5년을 살았습니다. 네. 형기 80% 정도를 살아서 이분 이제 본인이 굉장히 속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그 속죄의 길은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뿐밖에 없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실험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런저런 이 원료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SK 케미칼이 처음 원료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옥시의 그렇겠죠. 주장은 이제 속았다는 거잖아요. 후에 말해서 독성 물질의 독성을 공개하지 않고 우리한테 팔았다. 너네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게 이제 옥시의 주장이니까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자체적인 실험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분이 실험 결과를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참위에다가 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사참위에서 조사해 보니 신빙성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SK케미컬의 그 CMIT, MIT 이것과 관련된 1심이 끝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또 이 부분도 좀 다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재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렵고 이게 너무 막 복잡하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제법 지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얘네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냥 두 가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 원료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연히 1번 피해자도 있고 2번 피해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번은 유죄, 1번은 무죄가 나와서 1번 쪽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대단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1, 2번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제 SK 케미칼이 들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한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곽승규 기자가 이 법조 취재를 상당히 잘하는 기자라서 이번에도 사실은 검사 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놈의 정과는 또 여기도 나와요. 이게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인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이게 사실 지금이면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마 안 돼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단시간에 이 검사 출신이 기업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안 되는데 이때는 법이 더 허술하고 아마도 이 신고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맥가 폭행 사건 그렇죠. 관련된 이 검사 한 분이 오히려 피해자를 이제 기소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 얘기 진짜 몰랐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걸로. 뭐다면 또 뭐였더라? 그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이분이 그냥 고용 보정을 요구하면서 시위 같은 걸 하셨으니까 거기 이제 업무방해라고 해서 걸었는데 그렇게 많이 맞으신 분은 이제 별건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셨던 한 검사가 바로 SK 왔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이 안 돼요. 네. 아니, 몇 이게 개월밖에 너무 좀 화가 나는 게 영화 베테랑 진짜 많은 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모티브가 또 된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임금 관련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운수 노동자를 그래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하고 맥값이라면서 2천만 원을
거기 영화에서 아마 2천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액수 같을 걸요. 네. 그래서 그때 당사자가 이제 그 최철원 씨. 네. 네. 이 사건이 사실 처음 보도한 것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보도를 했었죠. 김재용 기자가 당시 네. 보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SK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얘기가 소환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한창 문제가 됐던 시기에 그때 그런 피해자를 기소했던 인물을 검사를 영입해서 어쨌든 SK가 이 사건의 법률 대응을 이제 전담하게 한 거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분은 현재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왜냐면 이제 이 검사 출신이 검찰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SK 그 케미칼이 증거 인멸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그 TF의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맥갑 폭행의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부장검사였고 이 부장검사가 1년이 안 돼서 피의자네 회사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SK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SK그룹에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증거인멸을 해서 또 재판까지가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무슨 증거를 이거 진짜 영화도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의 그런 유해성 이런 과학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은폐하거나 뭐 이제 삭제 뭐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인멸한 내부 자료 있죠. 같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거나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서 뭐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다는 뭐 녹취 같은 게 좀 검찰에 공소장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하고는 별도로 지금 수사가 기소가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느리게 갈까요? 이 부분도 문제인가요? 안 끝났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심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까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본체 사건이라고 하는 그 CMIT, MIT나 뭐 이런 게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이나 이런 피의자 측은 이거를 좀 일부러 느리게 하는 전략을 핀 게 아니냐는 사실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정기 인사 나가지고. 그럼 이제 이 재판장이 사건을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워낙 그 유명 로펌 쪽 얘기 나올 때마다 쓰는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 전관들이 주로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때 좀 버티고 뭉개고 뭐 문구 하나 가지고 트집 잡아서 반송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재판부 바뀌고 그러면 또 뭐 요건 태평양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로펌 유명한 로펌이죠.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3대 하면은 뭐 4대 하면 보통 김광태세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광장, 태평양. 기소된 두 분이 다 현직이시죠? 여전히? 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피해자분이 굉장히 화나시는 부분인데 뭐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이 윤리부문 부사장, 법무실장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물론 이분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있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윤리와 법을 담당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물론 그분들은 뭐 무죄를 주장하시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때리셨던 윤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그 직접 법정 가서 만나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재판에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있어서 가서 이제 얼굴을 봤죠. 네. 그 뭐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가요? 뭐 말씀을 전혀 안 하셔 두 분 다 그냥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이 두 분이 SK그룹이 아니고 SK 디스커버리의 윤리 검사 출신인 분은 SK 디스커버리의 윤리부문 부사장이고요. 판사 출신인 분은 SK 케미칼의 법무실장. 원래 법무실장 자리를 물려받은 셈이 됐어요. 전 법무실장이 윤리부문 부사장이 되고 뒤를 이어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1심은 끝난 거고 2심이 이제 진행될 텐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 또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세요? 지금 2심 재판에서? 뭐 일단은 사실은 뭐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가 너무 좁게 된 부분, 근데 뭐 공소장 변경이 쉽진 않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건이 오래된 바람에 이 공소시효 만료가 좀 압박이 있어서 그게 제일 사실 뭔가를 혐의를 추가하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둘씩 진상이 새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 사참위에서 지금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피해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사실은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시죠. 지금 또 얼마 전에 사참위 활동 기간이 연장은 됐는데 진상 조사할 권리는 또 약간 빼앗은 이렇게 좀 모습이 돼가지고 약간 좀 답답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재판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 다른 회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사직격이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CMIT, MIT 판결이 이제 한 축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조만간 하고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송 시점은 모르겠지만 지상파 3사 콤보로 다 보셔도 저희는 저희 취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보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더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타사 방송이라고 해도 뭐 기꺼이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 같이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 근데 그 SK 본사는 어쨌든 좀 떨어져 있는 회사인지도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T 텔레콤과는 여기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SK만 갖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SK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그 윤리,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 뭐 경영,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좀 너무 지금 하는 행보가 좀 다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 입장에서도 좀 자기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받는 부분이거든요. 말은 ESG 경영으로 하는데 ESG가 결국에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하는 건데 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과연 말로 ESG를 외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이렇게 격려하러 한번 공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직접 나와서 우리 그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회사 아닙니다. 네네. 당연히 SK 그룹 수장으로서 관리하는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케미칼 디스커버리에서 조금 더 사실은 ESG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룹의 그거라면 이 문제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대승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근데 곽 기자, 이 ESG도 뭐 평가를 해요? 뭐 그게 있어요? 뭐 점수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ESG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핫한 단어인데 이슈가 됐죠. 네네네. 뭐 환경, 사회, 이제 지배 구조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좀 하고요. 사실 이게 좀 돈벌이가 된다고 보이니까 증권사, 은행 여기서도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경제신문에서도 약간 이런 거에 약간 발 좀 잠그려고 하고 있고 뭐 약간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행처럼 사실은 되고 있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점수가 낮게 나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비윤리적인 기업처럼 보인다. 우리가 착한 소비처럼 투자도 이제 착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주체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돈이 워낙 많잖아요. 여기는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내년까지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의 50% 절반에 ESG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주가가 흔들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거 잘 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공개를 하고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그 우려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평가 좀 최하위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을 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개미들은
명문도 없이 돈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기관들이 돈 빼면 이제 개미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돈을 이게 그게 항상 그렇죠. 주식시장의 문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벌어질 수 있죠. 사실 ESG로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빼면 이게 사실 그거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네요. 어느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ESG 경영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건전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거는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SK는 그게 굉장히 사실 눈으로 보기에도 기사들도 많이 났지만 그런 걸 막 해요. 문제는 이제 SK케미칼의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ESG 경영과는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엇나가는 거 아니냐. 최소한 뭔가 좀 최태원 회장이 뭐 사촌내 회사라고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세욱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방안, 또는 좀 적극적으로 이 진상조사에 협력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좋은 일이었잖아요. 국내 생산을 맡게 된 행사에는 가시고, 그리고 또 이런 조금 까다롭고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에서 빠지시진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SK 디스커버리는 당연한 거고요. 이 문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말로 ESG 경영에 대한 최고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저희는 그렇게 촉구하는 걸로. 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 또 오늘 방송 보시면 또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요. 네. 아마 이제 한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잊고 있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 재판 과정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시죠. 뭐였죠? 제가 4개. 구독,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충 끝낸다고? 너무 썰렁한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더 하자. 해요. 네, 아, 정말 이게 뭐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